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사회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획 세미나로 우리 2025년도에 지금 네 차례 기획 중인데 현재 두 번째 오늘 우리나라 정신보건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 아주대학교 홍창영 교수님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홍창영 교수님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 소개 드리기 전에 저는 현재 그 경기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좌장으로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귀한 강연 세미나의 주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좀 다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연사로 모신 분은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 특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고 계시는 홍창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홍창현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주임 교수이시고 아주대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노인성 우울증 등 노인 정신건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임상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홍창희 교수님은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이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중앙자살예방센터장도 하셨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치매 예방을 위한 금메달 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유명한 프로죠. EBS 명의에도 두 차례 출연하셔가지고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홍 교수님의 연구는 치매와 인지기능의 관계를 탐구하며 국제학술지에서도 주목받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PRCP 치매 연구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 홍창현 교수님께서 디지털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홍창현 교수님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창형입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준희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지역사회 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님도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사회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려고 하고요. 저는 20년 동안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동안 아날로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한계를 느끼고 10년 전부터는 디지털로 뭔가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멀티 콘텐츠 기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 9년짜리 연구과제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권이라고 하면은 흑인이나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현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보건소 사업도 개인이 결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개인이 고혈압 당뇨를 관리해야지, 개인이 담배 피우는 금연 문제를 관리해야지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정신건강 사업도 많이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보건소에 치매 상담 신고 센터가 있어서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되고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만, 성인용 기저귀를 사서 나눠주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치매 진단부터 예방, 치료, 요양까지 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도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데 10가지 크게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후에는 정신질환이 주요 과제가 아니었고 1970년대 되면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빈민 노숙자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자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낙인을 찍고 또 이분들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수용소에 입소시키는 정신병원에 입소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장기 수용하거나 인권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신보건법, 그 당시에는 정신위생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95년도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입원 중심의 치료에서 이제 지역 돌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는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확산하게 되었고, 자살 예방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되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되면은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회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이나 주간재활 또는 직업재활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2016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2018년도 돼서는 자살 예방 정책이 더 강화되고 중앙뿐 아니라 기초, 광역 자살 예방 센터가 확대되고 그 당시 게이트키퍼 교육을 복지부에서 5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죠.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지금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2023년도에는 이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정신보건,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증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배경,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배경, 그리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배경,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뭔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인분뿐 아니라 고위험군이나 일반군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폭증하게 됐고,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에는 기존의 센터나 인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나 또는 시설 면에서 한계를 갖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사업의 1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는 호주에서 선교사로 넘어온 찰스 맥라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11년도에 한국으로 넘어왔고 11년 동안 경남 진주 배돈병원에서 병원장을 하시다가 23년도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시게 돼서 주임 교수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학을 서양 의학을 도입한 분이시죠. 그분의 저서를 보시면 한국에서는 정신과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거의 벗은 몸으로 음식을 구걸하고 거리를 방황하게 두었다. 난폭하면 밧줄로 묶어 두었다. 라고 이 당시 한국에서의 정신 보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길러낸 제자 중에서 국내 최초로 어,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인 신경정신과 박사이십니다. 이중철 선생님이시고 제자를 키우셨죠. 세브란스에서 이 제자를 키우셨고 이 이중철 선생님이 스승인 맥라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를 이제 견학을 가게 됩니다. 연수를 가게 되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지원을 좀 받고 연재 칼럼을 쓰게 됩니다. 1935년도 호주 유학 시절에 썼던 내용인데 너무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소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드니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으로 500명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 1935년도 있었던 얘기고,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는 정부에서 입원시킵니다라고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병자 문제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데, 제자가 알기로는 조선의 위생당국에서 세 가지 현안이 있다. 첫 번째는 정신병, 두 번째는 나병, 세 번째는 결핵병이다. 나병 문제는 큰 서광을 보아서 근근히 해결되지만 정신병자 문제는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라는 게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여론이 적은 게 문제가 되고요. 지금 밑에 부분을 보면은 기행문을 쓸 때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실로 기가 막힌다라고 돼 있는데, 뭐가 기가 막히냐면은 그 당시 1935년도 호주에서 병실이 네 가지 형태의 병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신경쇠약처럼 정숙을 요하는 환자의 병실, 우리로 따지면 개방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정신병실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병실, 아급성 정신병동이죠. 세 번째는 만성 정신병실, 크로닉 조현병, 그러니까 오래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병실이고, 네 번째는 광폭 상태의 병실은 지금 MSR 또는 보호실을 얘기를 합니다. 1935년도 당시에 이렇게 어, 잘 짜여진 형태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호주에서는 이미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포괄 케어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도 먼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분의 아드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이호영 그 교수님이십니다. 이호영 교수님은 이제 연세대를 졸업하셨고 미국에 건너가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연세대 주임 교수를 하셨고, 아주의대로 오시게 돼서 정신과 주임 교수도 하시고 병원장도 하시고 의료 원장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한국의 정신 보건법을 외국에 있는 것을 번안을 하고 도입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시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시고, 특히 그 다음 세대의 제자로 알려진 이영문 선생님,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영문 교수님을 이제 제자를 키워내시고,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4.5세대 또는 5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주대 의대 정신과 교실에서는 5명의 교수가 5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경기남부 해바라기 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교수가 직접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 곳은 어, 매우 드문 일이고 전국에서는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 중증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노인 인구에서의 어떤 정신보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최초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필요하다고 해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센터가 각각 나눠져 있어서 전 주기로 생애 주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수원이 아주 유니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이고, 소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수원시 사업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정신보건 사업을 했고 6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고 30년 동안 해외랑 교류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1%의 특별한 그들이 아닌 우리 모두 100% 모든 시민이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혜경 소장님께서
계셨을 때 2016년도 일이죠. 수원시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수도를 선포를 했고 이 수도 선포했을 때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16개국이 참가했고 일반 인구 2만 명이 참가하는 3일 동안에 거친 커다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했을 때 이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정신건강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신건강 중심의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권리장전 중에서 첫째, 둘째가 오늘 발표할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소아성인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신건강 평생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마음건강 로드맵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12가지 최다 빈도 핵심 정신질환에 대해서 12 플러스 333, 즉 12개의 핵심 정신질환에서 3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고, 3일 이내에 3가지, 3일 이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3가지 이상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선포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정신질환은 4명 중 1명이 평생 앓을 수 있고 10명 중 1명은 1년 내에 이제 앓을 수 있는데 이 통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수진자 통계를 보면은 2015년도에 100명 중에 6명, 2020년도에는 100명 중에 9명이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F코드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정신 건강의 문제는 이제는 과거에 정말로 수용소에 있는 그 정말 중증인 조현병 환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2038개에 해당되는 정신과 병의원만으로는 문제의 규모나 범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적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핵심 정신질환 12개, 즉 소아청소년기 때는 ADHD, 유병률 10%, 인터넷 중독 11%, 소아 우울증 41%, 조현병 1%,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우울증,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화병, 치매, 노인, 우울, 수면장애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아청소년기에 15세부터 25세 사이에 어떤 특정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보건학적인, 즉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은 만성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숨기거나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화돼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는 1%이기 때문에 5천만 명 중에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고 이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치료를 좀 받고 등록 관리를 또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치료하는 또는 많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조현병 환자분들은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다 하는 그런 굉장히 기능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봐서 누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은 30세만 넘으면 고혈압은 30%, 10명 중 3명이 생기게 되고, 어, 당뇨는 10%, 고지혈증은 20%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정신질환 마찬가지로 일정 퍼센티지의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고장애가 생기거나 감정조절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즉 자기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이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되고 일본 20%, 지금 미국 43%, 캐나다 46%나 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고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도 있고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지금 2015년도에 11조, 2025년도에는 25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돌봄의 문제, 즉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장을 못 나가거나 또는 가족들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장에 못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국가 성장 동력을 더 강화시키는 데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고 또 개인이 이 정신 보건,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고 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가장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정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자살률도 떨어지게 되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가 수원시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응급 상황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센터나 병원에 연계가 되고 치료를 받고 등록 사례 관리하고 난 다음에 나이, 진단력, 심각도에 따라서 200개의 프로그램,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전체 인구의 0.1%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응급 상황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위기 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되는 분들은 응급실로 자살, 자해, 환청 망상이 있어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 심각한 자해 및 자살 위험군, 그리고 망상이나 환각이나 혼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급성기 조증 때문에 또는 공격성 때문에 또는 인지 저하 때문에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0.1%가 있고 이분들은 소방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 입원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 문제가 1순위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1년에 1,200건, 한 달에 100건, 주간 45건, 야간 55건에 해당되는 위기 개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위기 개입은 행복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한 칼이고요. 지금 집에 가면은 이런 식의 어떤 어, 거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런 어떤 위기 개입이나 응급 대응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겉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0.1%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내게 되시고 노숙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 뭐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센터로 연계하거나 또 다른 가족을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저장 강박에 있는 것도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보통 구청에서 이렇게 저장 강박에 있는 분들 집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민원 옆집에서 윗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집 안에 쓰레기 같은 걸 모아놓는
조현병 환자분이나 망상장애 환자분이나 특히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파 때문에 환청 때문에 이런 검정색 비닐봉지로 이렇게 어, 막아놓는 그런 행동을 하는 행위가 아주 간단한 약 하나로, 주사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어, 자살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출동을 해야 되고, 경찰, 소방과 같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가족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어,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해당되는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이 굉장히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강으로 따진다면 하류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지만 상류에서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 처음에 진입 단계부터 막는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분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전 단계에 해당되는 각종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기타 다른 여러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선별해서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병의원에 찾아가세요 하는 게 2,300개 있는 거 아까 보셨고, 하지만 지역에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수원시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 1%에 해당되는 중증 정신 질환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 환각, 망상,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서 귀에서 소리 들려서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해요. 또는 뛰어내리라고 해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증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 중증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지냈지만 너무나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사회 생활 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런 우울 장애가 오게 되면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서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 생을 마감해서 가족들에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우울해지고 정말로 어, 이 하나의 가정과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강박장애나 PTSD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사례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아주대 병원에 조용혁 센터장님이 계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을 성인에서 하고 24시간 사례 관리하는 액트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는 다양한 사업을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기 시기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요. 신윤미 센터장님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ADHD, 각종 사회성 집중력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주의력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노인 정신증 환자, 인지저하, 수면장애, 화병, 우울증,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 수원시가 가장 다른 전국의 센터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생애 주기에 해당되는 소아성인 노인의 전체 정신건강을 통합관리하는 모델을 완성을 했지만 거기서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제가 운영하는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4시간 주야간 위기 개입하는 사업을 하고 1년에 10,000건 이상의 검진, 교육, 프로그램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이라는 사업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김여경 소장님이 계실 때 시작을 해서 마음건강 로드맵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전체 관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마로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전국에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 중에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증상이 생기고 질병까지 생기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도대체 이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보시면, 대상자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9%입니다. 경미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산후우울증, 그다음에 경도 정신질환자, ADHD, 아동 청소년, 이분들한테도 반드시 서비스, 공중보건 또는 정신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주 작은 약물이나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이나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 기능이 좋아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셀프 헬프 트리트먼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배우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군은 고위험군입니다. 45%는 스트레스 고위험 질병은 없지만 경찰관, 소방관, 감정 노동자, 특히 요즘은 교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취준생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그리고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분들, 임산부, 난임 부부, 그리고 재난 피해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1인 가구,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에 해당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건강한 분들이죠. 건강한 인들은 45%는 아니 도대체 건강한데 왜 정신건강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돼, 나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신이 건강해져서 자기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관리나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되고, 매니저급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청년,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는, 또는 실질적인 리더를 하는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가 더 공감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정신건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개발도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서비스는 응급과 중증 환자들, 즉 0.1%와 1%를 위한 사업이 기존에 해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치매 사업이 처음에는 기저귀 나눠주는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예방부터 요양까지 다 커버하는 게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된 것처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증과 일반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서비스까지 제가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 국민이 원하는 수요고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달리 얘기한다면, 크게 정신건강 문제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 모든 사람 100%다 받는 거겠죠. 이때는 내가 스트레스가 뭔지 자각을 하고 이걸 푸는 노하우를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관리, 긍정사고,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법, 셀프 헬프 케어에 해당되는 영역이 될 수 있고요. 정신질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1995년도 이후부터 잘 해오고 계십니다. 물론 이쪽의 인프라는 지금보다 2배, 4배, 10배 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응급 역시 지금 정신의료시설이나 경찰, 소방이 하고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하는 셀프 헬프 트리트먼트 역시 언맷 니드에 해당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질환의 단계에서 해결을 하거나 질환이 생기기 전에 증상의 단계나 스트레스 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면 1%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99%, 100%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고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인식이 더 커지게 돼서 중증 정신 장애인에게 갈 수 있는 리소스가 커지게 되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리소스가 갈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경기도의 총 인구는 1,300만 명입니다. 외국인까지 합치면은 1,4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인구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 내 1인 세대 비율이 보시면 38%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의 오른쪽에 가평군, 연평군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의 1인 세대는 이제 독거노인이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과천시는 21%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보다는 부부가 살거나 자녀가 사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있는 수원시는 맨 왼쪽에 41%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청년이든 또는 주부든 또는 노인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혼자서도 멀쩡하게 잘 지내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울증,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군에 빠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프라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화성은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성남은 판교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IT 기업이 들어왔고 이런 지역에 어 GRDP라고 해서 지역 GDP를 보시면 화성은 91조, 성남은 50조, 수원은 35조입니다. 반면에 동두천, 연천, 가평은 너무나 낮죠. 해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는 이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이천, 화성, 과천의 순서로 높고 반대로 구리, 남양주, 의정부는 상당히 낮죠. 이런 제조업이나 산업체가 들어와 있는 기업의 재정 자립도와 그렇지 않는 부분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남시가 가장 많습니다. 294개, 수원시 270개, 고양시 218개, 안양시 125개, 의정부시 93개, 화성시 63개, 하남시 뭐 46개. 점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커나가는 그런 도시도 있고 그 오래전부터 정말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곳도 있지만 응급 입원이 가능한 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서 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커다란 관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치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지만 강원도나 제주도까지 퍼뜨리게 된다면 전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금 화면이 예,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8개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예산이 616억 원 정도가 되고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4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증진의 31%, 아동 청소년의 21%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 투입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정신건강 사업을 하시는 이제 직원분들 858명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 관리 마찬가지로 4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자살 예방 6%, 청년 6%, 회계 행정 6%, 증진 15%, 아동 청소년 15% 하면 많은 부분이 중증 정신질환을 관리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95년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너무나 부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증 정신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조금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인구 1360만 명 중에서 중증 정신 장애인은 1%, 즉 14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경기도 내 등록된 중증 정신 장애인 수는 19,000명입니다. 그 19,000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1,000명 중에서 1.4명이 등록 관리된다는 뜻이고, 달리 얘기한다면은 99.9%에 해당되는 일반 시민들은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약간 누락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중 강연을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거나 걷기 대회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접근도 면에서나 아니면은 일회적인 면에서나 지속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너무나 큰데 이 문제를 센터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니까 센터는 마치 깔때기에서 수많은 형태의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연속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생애 주기별로 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이나 인력도 어렵고, 또 서비스 간 연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데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 도민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1년에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자료고요. 지금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은 경기도에 7,300원, 그리고 전국은 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13,000원 되어 있고 전북은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한 명당 정신 건강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메리카노 2잔 정도 또는 1잔 반 정도가 1년치 예산입니다. 이 1년치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예산이 673조 원이고 복지부의 예산이 125조라서 18%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중에 보건 예산이 18조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예산에 보건이 차지하는 게 15%인데,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예산은 보건의 한 2.6%밖에 안 되고 선진국은 5%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도 전체 그로스에서 예산이 적은 거는 틀림이 없고,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의 6분의 1 수준이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질병 패러다임에서 건강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증정신 장애인을 관리하고 사례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정신건강, 정신보건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도 서비스가 제공해야 된다. 범죄 서비스를 당한 사람에도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또는 뭐 성폭행을 당한 분들도 각각 다양한 형태 트라우마 센터, 스마일 센터,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센터가 생기게 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서비스의 분절과 누락이 그 중복과 어, 누락이 되는 약간 통합돼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각각 개별 센터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면은 개별 센터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도 생겨야 되고 인력도 생겨야 되고 인프라도 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 질환 중심이나 너무 이렇게 개별화되는 게 아닌가. 마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노인에 대한 어떤 건강으로 따지면 노인 치매도 있고 노인 뇌졸중도 있고 노인 파킨슨도 있고 노인 뭐 척추 질환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도 있으면 그러면 치매 센터 있어야 되고 뇌졸중 센터 있어야 되고 파킨슨 센터 있어야 되고 근골격계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접근하는 방법이 포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서비스를 받는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너무나 지금 인공지능이 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인공지능 전에는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이었습니다. 즉 인터넷이나 각종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아날로그 사업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 변환이 되고 ICT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형태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사회가 바뀌는 부분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관리,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유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있거나 또는 AI 기반의 어떤 진단이나 평가 또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서비스의 특징은 접근성이 당연히 좋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비용은 무료고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고 활용 사례로 본다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진단, 하나는 치료, 하나는 평가에 해당되는 거고 선별 검사를 해서 이분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즉,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선별이나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O2O 서비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연결돼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랑 연계해서 제공해 주거나 자체 서비스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챗 GPT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 AI라고 알려져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에서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이 있고 지금 보시는 주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국가주도 관리 시스템이고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과 독일은 이런 플랫폼이 있고 원격 상담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마로, 그리고 라임이나 마인드링, 마인드카페, 마음터치 같은 민간 또는 공공 서비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통합적이지 않고 조금 분절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는 데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인터넷도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AI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또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초보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것이 민간의 형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형태로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코로보 플랫폼이 있는데, 이 코코로보 플랫폼은 음, 코비드 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이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모든 도시가 아니라 교토나 신주쿠 또는 어떤 요코하마 이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점점 더 퍼져 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이 자가 진단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AI 챗봇을 이용을 해서 당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초기 모델인데, 이 초기 모델에는 어, 피지컬 퍼스트 에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응급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는 개발됐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검진과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는 것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고요. 호주의 헤드 투 헬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포럼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전문가가 수요일 날 오후 2시는, 목요일 날 오후 3시는, 금요일 날 오후 4시는 각각 ADHD에 대한, 조현병에 대한, 우울증 관리에 대한 라이브 상담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웹사이트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대면 클릭을 하는 이런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250만 명이 이용을 했고 5만 명이 월 평균 방문을 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콘텐츠를 88%가 신뢰한다고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84%가 우울증이 감소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은 영국의 쿠스 모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어떤 플랫폼이고, 사실은 이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쿠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게 되게 속상한 건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구가 100명이 있다고 치면 60명, 즉 건강한 사람들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 A그룹이나 일반인 B그룹에 해당되는 건강한 사람들이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 셀프 헬프 트리트먼트라는 자조치료, 그리고 그분들끼리 고민이 있으면 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가 60%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내가 문제 있을 때 뭔가를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게 35%, 그리고 5%는 익명의 형태로 24시간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생명의 전화랑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형태의 코스는 처음에 맨체스터 시티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이 시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아서 NHS에서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영국에서 전국에 확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또 너무 좋아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퍼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 서비스 대상자는 1,730만 명이고, 연간 로그인이 1,500만 건, 1위 이용자가 3,500명 이상 되고, 이용자 추천율이 94%, 상담 이용 기간 많고요. 1달러를 투입을 하면 3달러가 절감된다라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연구를 진행해서 나왔고,
그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정신질환자 1인당 비용 절감 효과가 45만 원이라는 건데 그 논문을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쿠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2160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한쪽은 등록을 했는데 서비스를 받은 그룹, 한쪽은 서비스를 안 받은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안 받은 그룹보다 서비스를 받은 그룹이 자살 생각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적고 자해도 적고 범죄도 적고 흡연도 적고 폭음, 의사 방문, 항우울제 처방이 횟수로 이렇게 적은데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비용이고 이것이 1인당 45만 원이다라는 것에 논문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증 정신 장애인을 사례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플랫폼의 형태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쿠스와 마로를 비교하는 동영상인데 지금 혹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쿠스에서 보이는 메뉴와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메뉴가 저희가 정말로 그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쿠스의 모델을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나중에 깜짝 이제 놀라게 됐던 건데 메뉴상으로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메뉴가 많고 저희도 영국의 쿠스 못지않게 잘 만들어진 형태의 사업을 수원시에서 그리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펼쳐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의 쿠스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본에서 코코로보도 문제가 있고, 호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더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0, 2.0, 3.0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마로 버전이 완성이 돼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최근에 마로 2에 해당되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상반기부터 100개 학교에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개 사업을 100개 학교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자가 진단을 하거나 멀티 콘텐츠 정보 제공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기능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지, 언맨 니드는 뭔지,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원하는지, 일반인 전문가, 센터 회원의 보호자와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지금 보면 일반군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자조 및 자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는 평가에 해당되는 선별검사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일반 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 스스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병증인 질환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증인 분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랑 연계하는 형태, 기존 서비스랑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인은 예방이나 자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경증인 분들은 상담이나 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증인 분들은 증상 관리, 재활, 기간 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플랫폼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센터장님들 찾아뵈면서 1시간 정도씩 실제로 이런 사업이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언맨 니드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공통 의견은 만약에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가 나온다면은 사용할 의사가 있고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바뀌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개발된 것과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을 놓고 보면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도 상용화돼서 회원제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더 질 높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서비스는 아무리 해도 민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뿐 아니라 아주대 의료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제과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을 개발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벨 1, 2, 3, 4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벨 1은 일반인 A, B, 즉 건강한 분들이나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해당되는 45%, 45%에 해당되는 분들은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내한테 가장 맞는 형태의 서비스가 뭔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각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활동의 주체는 개인이 되고 이거는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레벨 2는 경증 정신질환자고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어떤 제3의 기관에서 주 1회 10분 정도만 이런 것을 잘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숙제했습니까? 하는 것을 칭찬해 드리거나 다음번에 숙제 열심히 하세요 하고 격려해 드리는 역할만 해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굉장히 적은 노력을 들여서도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레벨 2입니다. 레벨 3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오프라인의 형태로 집단 치료를 하는 일주일에 한 번 50분 정도 하는 형태고 레벨 4는 마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처럼 정신건강 리더를 육성해서 이분들이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서 대인관계 소통법에 대해서 또는 증상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반장이나 회장이나 또는 어떤 리더, 보이스카웃 이런 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반에서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발달장애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을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질환의 문제고 정신건강의 문제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케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관리자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는 집에서도 뭐 가장의 그런 역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의 케어 매니저의 매니저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 리더로 육성이 되면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볍게는 스트레스 관리 조금 더 심하게 한다면은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약을 먹어서 치료받으면 훨씬 더 잘 낫겠구나 하는 것들을 권유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 A와 일반인 B에 해당되는 분들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은둔형 외톨이, 경제, 주거, 취약군, 스트레스, 감정 노동자, 취준생,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난임 탈북자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증은 레벨 2, 중증은 레벨 3에 해당되는 경증에서는 산후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 강박, PTSD 가능하고 중증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조현정통장애, 응급, 자살 이런 분들이 각각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런 사업을 이제 수원시에서 진행을 해서 효과성 검증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플랫폼의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가볍게는 자기계발 욕구부터 스트레스 관리, 증상 완화, 질환 관리, 재활 위기 관리에 해당되는 전체 인구 집단이 이런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검증 평가를 받아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가 추천이 되고 레벨 1, 2, 3, 4에 맞춰가지고
자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마인드 코칭을 받게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동병상련이나 고민 하소연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해결하거나 정신건강 리더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코 또는 일반인이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의 기반은 호주 헤드틸스나 영국 쿠스 모델에 거의 근접한 모델입니다. 확장 모델은 온라인 상담까지 여기에 더 덧붙여질 수 있으면, 그리고 코코로보처럼 AI 상담까지 붙을 수 있으면, 그리고 전체 이런 부분이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뭐 복지나 아니면 통합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붙을 수 있으면 확장 모델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DB로 관리가 돼서 개인에 대해서 정보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면서 근거 중심의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가 되는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슬라이드가 제가 음, 생각하는 핵심 슬라이드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열성적인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추구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1.0 모델에서는 대치동에서, 종로에서, 노량진에서 오프라인의 형태로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올랐겠죠. 그런데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메가스터디라고 표현해도 되고 EBS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95명의 1타 강사가 2,435개의 핵심 컨텐츠 가장 이분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모아놓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각각 잘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잘하는지 관리하는 게 두 번째. 즉, 올바른 형태의 컨텐츠를 모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 올바르게 모여진 콘텐츠를 개별화된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게 두 번째인데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의 개념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즉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별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군, 스트레스분, 경증, 중증 정신질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최적화된 가장 최다 빈도 고민이나 최다 빈도 증상에 해당돼서 관리하는 최적의 컨텐츠를 모아놓고 치료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것이 이런 플랫폼의 기본 모델이고 여기에 커뮤니티 기능이나 리포팅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은 관리하는 게 개인이 관리하거나 집단이 관리하기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은 NHS에서도 도입을 하고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셀프 함이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떤 앱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국가가 권장합니다. 이게 NHS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그런 형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정교화시킨다면, 기존의 정신건강 1.0 사업이 아날로그 사업이라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보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2.0으로 바뀌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풀 P에 해당되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소비자가 참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정신건강 사업의 어떤 핵심 개념이고 기존에는 이렇게 치료 중심이었다면은 뭔가 더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전체 사업 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델을 수원시에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번 넘게 회의를 해서 어, 뭔가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앱은 2천만 개의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교육의 목적에서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1200개의 정서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나 증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1200개를 저희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과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그리고 아주대 의료원의 연구원들과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는 사업을 해서 1200개에서 350개로 추려서 각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실제 4,32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을 해서 도대체 수원시에서는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은지에 대해서 그 고민에 맞는 컨텐츠를 이렇게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T마로의 형태에서는 매일, 매주, 매월 어떤 목표 관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칭찬일기와 감사일기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파워풀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맞춤 처방을 통해서 전문가가 일반인이 아니라 정서인지 행동 이론에 근거한 처방전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검진 선별 검사와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게임화 이론이 적용돼서 동기 강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상담이 필요하면은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교육이나 뉴스레터 기간 속에 Q&A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간이 네, 요거는 요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 마로라고 치면 이런 영상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초기에 사용했던 분이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2개월 지났을 때 PHQ-9이라는 우울증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사용자는 아니고 그 마로 포인트가 높인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분들만 좀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 달 내에 이렇게 점수가 좋아지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4주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우울증, 불안증이 29%, 30%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 병동에 입원 환자들 대상으로 2주 동안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그런 예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28개 사회적 기업 히즈빈지에 클로스 RCT를 해서 다양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부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결과를 미국의 지금 4개 대학과 같이 MOU를 맺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온 부분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정신건강 사업 1.0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이라면 정신건강 사업 2.0은 지금 보시는 중증뿐 아니라 경증 스트레스군 일반군에서도 자살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폭넓게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00개 학교에 이걸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2025년도 상반기 때 진행을 했고 하반기 때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조금 더 커뮤니티 기능과 AI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형태의 버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요약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요. 요약을 하면 시대적 배경은 초고령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되고 정신건강 문제가 수요가 폭증하는 그리고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AI가
도입되고 있는 배경이 있고, 문제는 기존 아날로그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자원의 중복과 누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병이 너무나 큰데 생산 인구의 부담도 증가하지만 예산 부족은 제한돼 있고 센터 인력이 소진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디지털로 조금 더 도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검진도 정례화할 수 있고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고 오토 서비스와 기간 연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신건강 평생 통합 관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책 보고서의 형태로 각 기관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뚜벅뚜벅 계속 이제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도나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어떤 과제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1년에 한 번씩 더 계속 그렇게 버전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플랫폼은 마루 1.0 플랫폼이라면 지금은 그 다음 버전이 이미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형태로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홍창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교수님 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보니까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는 이 정신건강 사업의 역사가 담긴 또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명맥을 계속 유지해주고 계시고, 저는 교수님 발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급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건강 현장의 어떤 처방전 같은 거를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실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전 시간에 또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김영 교수님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어, 저는 그 다른 분들 먼저 좀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 AI ICT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만큼 좀 정리해서 들을 기회는 참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렇게 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아마 드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언짢아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첫 번째는 쉬운 겁니다. 마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쭉 개발해가는 이제 과정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하고 교육청이었나요? 이렇게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버전도 컨텐츠도 더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목표를 아마 그렇게 두시지 않나 싶으신데,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화하는 것들, 말하자면 국가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등등까지도 이렇게 걸 이렇게 담당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가가 어, 예, 어느 정도는 어떤 큰그 미래에 대한
그런 플랜 같은 것들에 합의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니고시에이션 같은 것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제 저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의외로 그 은둔 청년이라든지 등등하고 인터뷰한 거나 인터뷰한 글 같은 것들을 볼 때도 굉장히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것들 말하자면 관계의 개입이라든지 등등 없이 그냥 이렇게 차라리 기계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나는 온라인 플랫폼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틀림없이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코 인제 어떤 이렇게 본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 그 세팅에서의 어 전체적인 노력들을 본인이 해야지 되는 노력들을 실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도 아까 그 학원 이야기처럼 메가 스터디라든지 온라인 교육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셀프 케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특히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전히 저는 좀 지역의 이런 실제적인 리얼 월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적절하게 보안들이 어떻게 어떤 면에서 돼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좀 인제 하면서 좀 듣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마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김영 교수님 네네. 정말로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첫 번째 2016년도에 만들었던 디지털 정신건강 앱 이름이 마음 건강 로드맵이라는 그런 7글자였고요. 줄여서 네. 이제 두 번째 만든 거는 마로 이렇게 네. 했고요. 네. 이제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된다 또는 마음의 위로다 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거꾸로 이렇게 국가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아주대 병원에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이 연구를 참여를 하고 저희 이제 교수고 학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국 어떤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한다면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뭐 너무나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근데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경기도나 복지부 입장에서는 '개발비가 제로다.'라는 게 아주 커다란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국채까지 연구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굉장히 이게 지산학 연병이라고 되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산업계, 학술계, 그 연구소, 병원이 함께 되는 굉장히 좋은 성공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쉽게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200번 넘게 회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무슨 기술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를 추진하는 게 있고 기술도 빌려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산학 연병 또는 뭐 지산학 연병관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김혜경 소장님께서 뿌려놓은 그런 수원시에서의 어떤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청년이나 혼자 지내면서 이런 어떤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지금 많은 어떤 접근도 또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이 하루 유튜브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하루에 2시간 20분을 유튜브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어떻게 하루에 2시간 넘게 유튜브를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국가 통계입니다. 지금 국가 통계고 쇼츠를 굉장히 많이 보기는 하지만 긴 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정신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따라 보고 배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2시간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볼 거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게 이태석 신부님이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이 사람의 정신건강을 좋게 하는 정서인지 행동을 좋게 하는 그런 콘텐츠로만 치료 모듈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로 이거는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이라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 1, 2, 3으로 나눈 건데 레벨 1은 스스로 다운받아서 혼자서 하는 거지만 레벨 2, 3은 센터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거나 관리하는 것처럼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격려해 주는 것만 해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인 분에게 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공감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마루 플랫폼을 통해서 팬더가 대나무 먹는 동영상 보셨나요? 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서 나도 이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하고 갑자기 정말로 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뭔가 어떤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컨텐츠 또는 플랫폼으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로는 사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만나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루 후속편으로 만들었던 플랫폼은 여기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어떤 고민을 올리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넣어서 이런 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솔루션이 제공되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연구팀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네. 김영 교수님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네, 홍채영 교수님 답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저도 작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이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아, 이걸로 이 스타트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구성된 계획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혜경 이사장님도 네, 예, 아까부터 마이크 꺼놓고 예, 계셨는데요. 예. 예. 저기 역시 홍차영 교수님 그동안 또 제가 떠난 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많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교화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서 그 예산이 재원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받으신 건지. 왜냐하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나왔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경기도 내지는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도 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경기도나 복지부가 지금 당장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그 경기도와 수원, 그러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과 같이 제 생각에는 이게 워낙에 좋은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아무래도 AI니 디지털이니 하다 보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노년층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와 복지부로부터는 어, 나라에서 내려오거나 도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예산은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수원시에서 마중물의 형태로 이게 처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주대 의료원에서 연구중심병원이나 다른 다양한 형태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즉 보건산업진흥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해라라는 것이 연구 목표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연구비는 또 복지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복지부한테 예산을 받았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플러스 알파 지금 아주대 의료원의 정신과학 교실에 계시는 정말 많은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차로 이 370개 치료 모듈을 개발할 때는 아주대학교 본과 3학년 실습 학생들이 정말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사별했을 때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또는 기저귀를 갈 때는 치매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다 찾아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개발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AI 엔진으로 바꿔서 수작업으로 사람이 했던 것을 지금 이제 AI가 그 영상의 자막과 댓글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하는지 최적화하는 그런 엔진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어떤 독성 검사처럼 유해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치색, 종교색이 있는지, 성적 내용이 있는지, 조롱이나 노출이 있는지 이런 걸 다 걸러낼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어떤 비속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장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고 개인정보 보안까지 될 수 있게끔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실은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치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생각보다 유튜브를 보는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대한민국은 이 초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유튜브를 보는 게 너무너무나 많이 익숙해졌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유튜브 내용이 선정적이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극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간 유튜브 선용에 해당되는 정서, 인지, 행동,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쪽으로 바꾸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무슨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계몽 운동이나 조금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그런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유튜브도 있으신 거예요? 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 유튜브를 볼 수 있게끔 여기서 플레이가 다 됩니다. 결국은 아, 최적화된 형태의 본인의 정신건강에 가장 잘 맞는 유튜브 내용을 보고 그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앱을 그러니, 통해서 다운받으면은 그냥 일반 유튜브 보는 것처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치료 프로그램 모듈처럼 되어 있어서 나의 어떤 나이나 아니면은 성별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형이 되는 게 바로 1.0 모델이었고요. 지금 이제 2.0 모델에서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로 2.0을 이용하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컨텐츠들의 한 어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음, 마로 2.0이 지금 플레이 스토어나 그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될 거고요. 지금 베타 테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9월 달부터 경기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100개 학교의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저도 마음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네요. 음, 네. 사실은 네, 누구나 다 뭐 사용할 수 있고요. 서울시나 제주도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 김승기 소장님 네, 질문 있으십니다. 예, 네. 예.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안양시 시청 직원들도 한번 시청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청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비해서 그 정신병 여러 가지 그 질환이 그 유병률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또 강남 그 대치동 그쪽에는 뭐 더 많다는 그런 얘기도 책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는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던 그런 도시고 또 아주대 의료원이 있었고 또 김혜경 소장님과 같은 훌륭한 보건소장님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민간 협업을 해서 일하는 데는 최적의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뿐 아니라 안양시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병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강남 그 대치동에 더 많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뭐 대치동에 청소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방송에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세요라는 부분이 엄청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F코드, 정신질환 코드로 진료받았던 수진율이 100명 중에 9명이니까 이미 홍보가 많이 됐고 그런 홍보가 많이 된 것 때문에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발견이 더 많이 됐다, 병원에 더 많이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9시가 좀 넘어서, 혹시 뭐 한 분 정도 더 질문이나 코멘트 갖고 싶은데, 임수연 선생님 혹시?
저기 말씀드려도 돼요. 피곤하실 텐데 너무 제가 중간에 들어왔긴 했는데 교수님 너무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마음 건강 쪽에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과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분들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증도 심하시고 검사하시면 GDS나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보건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마음챙김이라는 그 트라우마 이래갖고 플랫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했고 또 아이코프라고 아세요? 아이코프라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왜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이제 검사하고 거기서 우울증적 문제가 있다, 인지적 문제가 있다, 노쇠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로드맵처럼 들어가면서 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신건강 쪽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쪽에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정말 오늘 진짜 신기한 걸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디지털적으로 플랫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앱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거를 오늘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실상 우리 노인들한테는요, 75세 이상, 85세 이상, 90세 이상도 많으시니까 우리 동네에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이게 중간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이런 쪽에 있는 공공 쪽에 일하시는 간호사든 이제 의사 선생님이든 그죠?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그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건교육이라 해야 되나? 집단 보건교육? 그리고 개별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그런 리트러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번에 검사지도 한번 해보니까 PHQ-9 빼고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도 있던데, 근데 노인 위주로 또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사실상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임수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거나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도 가능하고 다문화 가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안에 해당되는 컨텐츠 내용만 바꾼 형태로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임수연 선생님 하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치매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 치매 관리를 원하시는 분, 치매 요양이나 기저귀 관리는 걸 다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GDS 1단계인지 7단계인지 6단계인지 이런 것을 넣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컨텐츠가 나와서 제공을 하면은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는 환자 가족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상분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공통의 관심사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올리고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콘텐츠가 있으면은 좋고 그게 디지털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네. 가능하긴 합니다. 그거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 우리나라 네, 너무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엄지척을 하시면서 진짜. 저가 진짜 원하던 거였어요, 그거는. 네, 현장에서 네.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이 바로 다운 받으셔서 바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해볼게요. 네, 네.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람이 있다면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센터나 기관, 부서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그러면 더 전국적으로 퍼뜨려 나가고 사업을 좀 다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아무튼 뭐, 네, 네네, 잠깐만, 사장님. 예, 네, 예. 사장님. 지금 네. 임수연 선생님이 지난번 자살 관련해서 세미나 할 때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 그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고, 지금 김영남 회장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이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시면서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홍차영 교수님이 지금 개발하시는 그 디지털 정신건강 그쪽에 이렇게 보건진료소 소장님들께서 좀 참여를 하셔서 그쪽의 요구도가 뭔지를 갖다가 반영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홍창희 저희 교수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어떤 게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메뉴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 연구중심병원 아주대의료원에서 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팀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교수님이 따로 계셔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메뉴를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마 오늘 제가 요새 AI를 좀 많이 하거든요. AI가 개발되고 나서 우리 환자들 옷으로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 환자 질병의 어떤 인바디 해보고 뭐 이제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사람의 진단이 뭘까? 저희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AI한테 그냥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을 진짜 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아마 오늘 주신 그 질문이나 커멘트가 홍차영 교수님 이 마루를 더 디벨롭 시키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홍창희 교수님 네, 혹시라도 더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던 말씀 있으시거나 또 오늘 다들 이렇게 카메라 끄고 계시지만 저녁 시간이어서 열심히 또 저녁 시간에 듣고 계시는데요.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함께 일했던 박미애 부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연구소 직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획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우리 아주대학교 홍창현 교수님 모시고 귀한 자리 가졌었고요. 8월 19일에는 세 번째 시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의 만성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건강 돌봄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대에 계시는 하경희 교수님 모시고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오늘 뭐 마지막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특별한 말씀 없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홍창현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또 세미나가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 계속 또 관심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또 유튜브에 또 공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유튜브에 네. 공개되고 그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바로 회원 톡방에다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